예,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권성만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몇 번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권성만 선생님께서 느낌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감각, 직감, 그리고 감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권성만 선생님,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성만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공하시느라고 지금 조금 지치셨죠? 네, 그럴 줄 알고 여러분 머리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만 뜨고 계시면 스스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느낌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느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라서 심리학에서 이 느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문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낌에 대한 주제를 과제로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느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느낌이라는 또 느끼다라는 용어를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경험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느낀다. 그럼 느낌이 아닌 건 뭐냐? 안다. 또는 생각한다. 이거는 느낌과 구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이번 가을의 단풍은 잘 만끽하셨습니까? 네, 가을 국화고요. 군침이 도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우엑! 자, 레몬 주스로 입맛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 하시고요. 잠깐 휴식한 후에, 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얼룩이 보이죠? 얼룩?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요? 얼굴이 많아요. 네, 또 다른 거 안 보입니까? 혹시 얼룩 강아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진 않습니까? 자, 무언가 자극을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셨는데 뭘 새로운 걸 배우셨나요?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주로 이런 자극을 보고 우리는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서 시원하다, 아름답다, 또는 혐오스럽다. 지금 여러분이 주로 느낌을 느끼셨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골머리 싸매고 하는 이런 공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거, 이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우리의 심리적인 경험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느낌이라는 어떤 경험을 심리학에서 굳이 말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 첫째가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가 어떤 외부 사물을 보고 바로 다가오는 감각. 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일차적인 경험. 흔히 불교에서 수에 해당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감이라는 거, 직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접해서 뭔가 전반적인 지식이 뭘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무언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통합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것, 직감. 그리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도 다뤄주신 감정, 정서. 이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좋다, 나쁘다, 판단이 들어가는, 평가가 들어가는 쾌, 불쾌의 정서적 경험으로서 우리의 행복, 불행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각적인 느낌.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우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세계가 열릴 때 그 최초의 순간에 최초의 인식, 우리
의식이 뭔가 깜깜했던 무지에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처음 열리는 순간, 아마도 그것은 느낌이었을 거다.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수정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상태를 보내게 되죠. 이런 상태. 그래서 어린 태아가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선가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감각, 느낌, 최초의 인식이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 신생아의 그 태아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외배엽이 발달하면서 그 외배엽에서 뇌, 신경계가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저런 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보통 수정 후에 3개월, 발아기, 배아기를 거쳐서 3개월 이후부터 출생할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합니다. 태아기. 그래서 외배엽에서부터 신경계가 발달하고 이 신경계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태아가 뭔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희미한 인식 그리고 무언가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어린 태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찰해 보면 3개월경이 됐을 때 태아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5개월이 됐을 때 뱃속의 태아가 딸꾹질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는 청각과 시각이 발달해서 뭔가 희미하게 느끼고 보는 것 같다. 아마도 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태아의 뇌가 발달하면서 무언가 인식이 희미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뱃속에서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손가락을 빨면서 사유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태아의 최초의 경험, 처음으로 이미 우리는 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최초로 경험한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마도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 희미하고 모호한 인식. 그러나 뭔가 막연하게 좋다나 쾌불쾌의 느낌. 그래서 피하고 싶고 더 계속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아마도 한 인간의 우주가 열리는 최초의 순간을 굳이 용어로 얘기한다면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런 태아가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출생하는 과정이 굉장히 트라우마, 그래서 공포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울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생후 1년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생후 1개월까지를 신생아라고 지칭합니다. 신생아. 그래서 이때는 이런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은 잘 유지가 되지만 거의 하루 18시간 이상 수면 상태에 있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래봤자 입에 무언가가 주어지면 쪽쪽 빨아대는 것 그리고 손에 주어지면 무조건 잡아대는 것 이런 아주 근본적인 반사 행동만을 가진 채로 우리는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생후 1개월부터 1년 사이가 이제 영아기, 인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이는 굉장히 심한 근실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자세히 보지 못하고요. 이제 색깔은 희미하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이 돼야 시력이 한 1.0 정도로 발달하게 되고 청각은 큰 소리는 인식하지만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 그러나 3주경이 되면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후각은 초기에 잘 기능하고 있고 어머니의 전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각이 가장 일찍 발달하는 건데 어린아이에게 혀에다가 여러 가지 맛을 주게 되면
쓴맛, 짠맛은 강하게 거부하지만 이 단맛은 쪽쪽 빨아대는 미각이 가장 잘 발달해 있다. 그리고 촉각도 주로 입술과 혀 외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 6개월경부터 촉각이 서서히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여러 가지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게 되고 저렇게 뛰어노는 아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태아로 어떤 상태인가 희미한 느낌을 갖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신생아, 영아기를 거치면서 느낌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 사유,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장 피아제라는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평생 연구한 것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감각만 가진, 반사 행동만 가진 태아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유하는 이런 복잡한 인지 기능을 가진 존재로 발달하는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어린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이 발달하는 몇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영아는 그저 무언가 자극이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반사적인 생명체에서부터 서서히 생각하는, 사유하는 유기체로 발달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제 그 첫째가 감각 운동기라고 해서 태어나서 2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움직이는 것을 통합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대부분 이런 심리적인 발달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딸랑이를 가지고 자꾸 재밌어서 흔드는데 아이는 처음에 딸랑이 소리가 왜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딸랑이를 만지고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내가 저거를 만져서 흔들면 소리가 난다라는 내가 만지고 딸랑이를 흔든다는 원인에 의해서 딸랑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를 서서히 알아간다. 또 뭐 여러 가지 발달이 있습니다만은 대상 영속성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면 아이한테는 엄마가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깍꿍놀이. 숨었다가 탁 나타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좋아하죠. 엄마가 갑자기 숨어서 없어졌어요. 소멸했어요. 그래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깍꿍놀이를 계속하면서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계속 존재한다. 라는 어떤 대상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을 아이들이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그 자체로 인식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자신이 운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게 되고 2살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언어가 발달해서 어떤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 7세 이후부터는 논리적인 개념을 이용한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성인과 같은 사유하는 존재로 발달한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느낌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인간의 이런 복잡한 고등한 사고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을 피아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냥 느끼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어린 아이가 이제 이런 끊임없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감각을 지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떤 욕망, 정서각까지 이런 복잡한 사유 또는 심리적인 구조를 지닌 존재로 발달하게 되고 그 근원, 그 시작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느낌이라고 할 때 이런 감각 외에도 왠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참 좋다. 또는 이번 일은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근데 왜 안 될 것 같냐? 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좋냐라고 이유를 물으면 잘 말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왠지 뭔가 느낌이 좋다. 그런 어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전반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직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 직감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직감을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동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 여러 정보를 통합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굳이 말하면 직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직감은 인간의 두 가지 심리적 과정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각하면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직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의식과 관련해서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의식이 발달하는가, 또 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발달시켰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은 진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인데 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화적 어떤 방법이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는가? 뇌가 어떤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매 순간 우리 뇌에 처리를 요구하면서 홍수처럼 밀려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식이라는 거다. 뭔가 희미하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뇌는 인지과학적,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뇌로 다양한 정보들이 밀려듭니다. 지금 시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후각적인 정보, 미각적인 정보, 이런 촉각, 오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외원 감각뿐만 아니라 내원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 내면에서 배고픔, 목마름, 어지러움, 이제 이런 그 내면에서 오는 이런 감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정보가 우리 마음에 밀려들어서 뭔가 처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순간에 다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뇌가 선택한 것은 이제 집중,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일부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 그래서 의식이 저런 어떤 초점을 가진 초점적 의식과 이런 주변적 의식으로 이원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게, 진화시키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의식이 이런 거죠. 저기 하얀 부분은 뭔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하는 부분이고, 주변 의식은 그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희미하게 포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집중하게 되면, 아주 집중하게 되면 그 강하게 초점은 명확하게 뭔가에 집중이 돼서 정밀한, 정교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주변은 무시가 되게 되죠. 혹시 오전부터 지금 열공하셔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희미해가지고 지금 소리가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초점 의식이 약화되고 주변 의식과 통합이 돼서 희미한 정말 느낌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초점과 주변 의식이 그때마다 이렇게 변화하긴 하지만 결국 뇌는 이제 이런 초점 의식, 그리고 이 초점이 바로 자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많은 자극이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단에 있는 권성만 교수의 청각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엉덩이가 지금 허리도 막 아프고 막 그냥 머리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억제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 그래서 어떤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정보들을 억제하면서 그 청각적인 정보만 선택해서 저게 무슨 소리지? 그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주체가 있다, 에이전시가 있다라는 느낌이 나라는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아의식에 발생하게 된 것은 저런 초점적 자아, 이런 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과 그 주변적인 의식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 초점의식을 선택하는 주체가 나라는 인식으로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카네만을 비롯한 여러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선 처리 과정이 자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는 게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하고 대부분 언어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용량이 작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쉽고 이것은 진화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처리 방식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지금 계속 심장도 뛰고 있고 지금 계속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자각 못하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처리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그 자각이 어렵지만 그리고 나도 몰래 이렇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처리되는, 그리고 대부분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는 비언어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고 동시에 수많은 정보가 처리되는 병렬적 그리고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빠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은데 이것은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다가 의식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감이라고 할 때 직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직감. 이런 의식적 정보 처리와 무의식적 정보 처리는 서로 경쟁한다. 깨어 있을 때는 주로 의식적 정보 처리가 우세하지만 이제 우리가 잠에 빠져들면 꿈속에서는 주로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낮에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꿈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의식은 문제 상황의 어떤 국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리적으로 집중적인 정교한 정보 처리를 하는 반면에 그 상황과 관련된 주변적인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된다, 배제하게 된다. 반면에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미묘한 또는 전반적인 그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뭔가 직감, 예감 또는 뭐 육감 이런 형태로 뭔가 상황에 대한 느낌이 좋다, 나쁘다, 뭔가 무섭다, 이제 이런 등등의 그런 그 의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어떤 의식적인 사유 과정이라면 감지, 이런 직감은 느낌과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인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문 또는 생각은 의식적인 사유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조작 과정이라서 노력과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개입이 되게 되죠. 반면에 느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용의 과정으로서 이완과 휴식의 여유로움을 제공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바쁜 삶, 긴장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주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의식적인 사유 활동,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이런 느낌, 우리의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진행되는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의 그런 직감적인 느낌, 의식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미묘한 정보 또는 어떤 전반적인 통합적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자각하려면 이런 직감적인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쉬고 또 느리게 여유, 이완, 명상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복잡하죠. 직장에서 골치 아프게 이런 활동합니다. 스트레스 쌓여요. 이제 이런 삶, 이건 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여유롭게 쉬고 느낌,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도 물 좀 한번. 자, 세 번째, 정서. 흔히 이제 감정을 우리가 느낌이라고 많이 하죠. 감정.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각적인 느낌과도 다른 것이고, 또 직감과도 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매일 살아가게 되고,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또는 불행하다, 괴롭다,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정서적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서란 무엇인가? 사실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많은 정서 이론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이론의 변화가 있었고, 이 정서가 명확하게 포착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정서 이론가들은 정서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서 경험하는 반응인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심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가 뭔가 자극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가 반영되어 있고, 쾌 불쾌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 정서적인 체험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계속 접근할 건가 지속할 건가 아니면 회피할 건가 도망갈 건가, 이런 행동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동시에 신체 생리적인 반응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표정으로, 목소리로 그 정서 상태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이런 소통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5가지 모두가 통합된 것이 정서다. 그 이들 간에는 서로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라는 것이 현대 정서 이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서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정서와 기쁜 정서와 나쁜 정서,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모션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이런 강도, 쾌, 불쾌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단순화시키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쾌한 정서냐, 유쾌한 정서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는 각성된 정서냐, 아니면 이완된, 차분하게 만드는 이완된 정서냐. 이런 2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정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경험이 생겨나고, 또 인간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불쾌한 경험, 지금 이런 그 불쾌 쪽의 정서를 늘상 경험하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이게 고고, 그 반대쪽이 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로 사는, 이쪽 정서를 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인 반면에 반대쪽이 행복이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행복적으로 옮겨가는가, 이고 등락, 분류에서 추구하는 목표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그런 추구가 생겨난 것은 정서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연찬회의 주제가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감각적인 느낌, 어떤 직감적인 느낌, 그리고 특히 이 정서적인 느낌, 여기에 대해서 느낌은 수렁입니다. 수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서가 없는 로봇 또는 AI라면 그저 그냥 이렇게 정보만 처리할 뿐 쾌불쾌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또 여러분이 그런 로봇이나 AI와 달리 이렇게 쾌불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나요? 불행하게 하나요? 심리학에서는 또는 저는 수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관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나쁜 것은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 우주는 변화하는 방향의 커다란 이 무질서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뭔가 어떤 짜여진 시스템으로 그 무질서도를 줄이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반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어려우나 파괴는 쉽다. 사업을 일구기는 어렵지만 말아먹기는 순간이다. 어떤 사람과 우정을 쌓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우정을 깨는 것은 한 찰나다. 뭐 이런 현상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뭐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많다. 이게 심리학의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인간은 심리적인 성향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자, 이해득실에서도 손실보다 이해가 훨씬 더 10만 원이 생겼을 때와 10만 원을 잃었을 때 그 기쁨과 아픔의 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손실이 있었을 때 이득보다 보통 2배 이상의 충격이 더 강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좋은 후보야라는 것보다 하여튼 나쁜 정보를 흘리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비난이 칭찬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칭찬으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는 정도보다 비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지는 정도가 최소 5배, 어떤 사람은 20배라고 합니다. 참고로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절대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10번 칭찬해 주다가 한 번 비난하면 다 까먹는다. 또 과거 기억,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잘 기억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물 위에 새기고 원하는 돌 위에 새긴다. 그리고 대인지각에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단점, 약점은 강점보다 훨씬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편향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우리 감정을 기술하는 어휘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기술하는 어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울, 불안, 증오 뭐 등등.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를 기술할 수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정서를 기술하는 어휘보다 뭐 3분의 1 정도로 적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긍정 부정이 50대 50이라고 해서 중립적인 게 아니라 훨씬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인간의 성향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정서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그밖에 공포 등등 이제 이런 정서를 느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정 정서가 강하게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우리는 정서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흔히 화를 잘 느끼는 대부분의 정신 장애가 이런 부정 정서를 자주 오랜 기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정서 장애입니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의 수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고통으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부정정서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그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 치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면 요새 현대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겁니다.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이 치료의 이론적인 기반은 이런 겁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특히 부정적인 의미부여, 해석과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고통스러운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려는 어떤 행동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타인이나 세상에 어떤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 과정. 대부분 정서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이런 악순환 과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정서가 인지,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와 행동이 우리가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특히 저런 이제 그 인지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정서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중립적인 자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춰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부정정서를 느끼고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악순환.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생각. 생각이 변화되면 감정이 변화하고 감정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적어도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선순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정서장애는 뭐 심리 치료를 받거나 또 때로는 약물 치료를 받아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깊은 수렁, 부정정서로 인한 깊은 수렁은 이런 겁니다. 만성적인 정서장애, 이런 정서적 고통과 갈등을 유발하는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 성격적인 문제는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꾸 유발되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과 갈등을 오랜 기간 때로는 평생 지속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만성적 정서장애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닌 배우자랑 살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끊임없는 부부싸움 그리고 이런 동료와 같이 생활하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이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런 만성적인 정서장애, 성격 문제는 왜 생기는 건가? 아까 보셨듯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적인. 이제 심리학자들의 관점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신념과 기대를 갖게 해서 이런 도식을 어떤 인식하는 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 이런 도식을 가지고 사건을 접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정서를 느끼고 부정적인 행동을 느껴서 결국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무서운 것은 저런 도식을 가진 사람은 그 도식에 맞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중립적인 자극도 자기 도식에 맞도록 왜곡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저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강화, 악화 되는 이런 그 영속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때로는 평생 지속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자, 심리치료자에게 있어서 저런 만성적인 정서장애는 아주 그 치료하기,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 도식 치료라고 해서 저런 만성적인 정서장애 또는 성격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심리 도식 치료라는 게 제시가 됐고요. 이런 만성적인 정서장애 또는 성격장애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심리도식 치료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정서 문제나 성격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초기,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적응 도식에 기인한다. 이건 뭐냐? 이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구조로서 어떤 특정한 주제, 조금 이따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 인지, 감정, 신체 감각으로 구성되고 흔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달해서 자신과 대인관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다양한 영역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그 역기능을 나타낸다. 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이런 만성적인 정서 문제, 성격 장애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적응적 심리 도식은 흔히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기질,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성격과 독특한 양육 방식이 이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아이의 성향과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성향, 이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상처를 입게 되면서 이런 부적응 도식이 형성되고 이 심리적 부적응 도식은 계속 자기 영속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강화되고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감각, 지각, 의미 해석 등등 여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 심리도식 치료에서는 크게 그동안 발견된 그런 부적응으로 몰아가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크게 5가지 영역에 18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그런 애정 결핍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갈망하는 과도한 추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또는 인간에 대한 불신,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 의심, 따라서 분노 경험을 느끼게 되는 사람, 또는 무언가 나는 열등한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대로 특권의식,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과도한 우월감 또는 자기 중심성을 지닌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희생도식은 무언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본인 자신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자기 희생 도식. 또 완벽주의 도식은 모든 것을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 질책을 하게 만드는 이런 도식. 또는 위험, 질병에 대한 도식 때문에 뭔가 세상의 어떤 내 생명이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에 예민하고 또 자기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도식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우선 이런 부적응 도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저런 부적응 도식은 무의식적으로 영속화돼서 습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계속 영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이런 도식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의식적인 정보 처리로 전환, 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전환해야 통제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각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바꾸는 어떤 인지적인 변화, 또 새로운 체험,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 행동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인지적, 체험적, 행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끈끈한 신뢰관계 속에서 사실 저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도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걸 심리치료자가 옆에서 격려하고 때로는 힘을 불어주고 때로는 직면시키고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심리도식 치료자에 의하면 저 도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도식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적어도 삶의 과정에 저런 심각한 부정정서나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비관주의적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배려를 못하거나 또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라는 양육에 대한 무슨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서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 심리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은 제일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상처들을 안고 있고 그것이 저런 도식 심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한 삶, 부정정서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이 느낌을 수렁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인생의 과제고, 이고 등락의 길. 부처님께서도 이걸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생로병사까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수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분이고, 이제 수렁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수행, 여러 가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죠. 저는 이 삼학 개정해를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요. 뭔가 심리학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 맥밀이라는 그 뇌과학자가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지만 크게 보면 진화적으로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 물론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진화 과정에서 파충류였을 때 형성된 뇌관과 소뇌. 이거는 어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그런 욕구, 욕망들, 그리고 또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원시 포유류, 다시 말하면 이제 젖을 먹이는 동물이 됐을 때 새끼를 끌어안고 계속 상호 접촉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게 발전하면서 이 변연계라는 뇌 부분이 발생했고, 신포유류는 이제 인간 영장류가 발전하면서 이 대뇌 여러 가지 고통한 사유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형성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적어도 이런 진화 과정의 산물인 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는 세 가지 동물의 속성이 있다. 세 가지 동물. 그래서 파충류 그런 거 하면 원시 포유류의 마음. 그리고 신포유류의 마음. 이거 지나친 단순합니다만은 저런 그 파충류의 마음이 우리의 여러 가지 성욕, 식욕 등등을 포함한 욕망, 탐욕의 어떤 진화적 또는 뇌과학적 근원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서, 특히는 부정정서, 분노를 포함한 공포, 불안 등등 이런 어떤 원시 포유류의 마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런 정서, 그리고 신포유류, 영장류가 경험하는 이제 이런 암, 생각, 사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초기 부정응도식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치. 그래서 이런 탐진치는 인간의 뇌 세 가지 뇌 구조, 그 욕망, 정서, 인지라는 인간의 세 측면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결국 개. 우리 욕망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옮기게 되는 무슨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고통을 몰아오는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더 하게 되는 이런 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를 분노, 우울, 불안에 몰아넣는 부정정서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정. 그리고 이런 세상에 대한 부적응적인, 비현실적인 믿음, 생각과 관련된 그것을 알아차려서 바로잡는 해. 그래서 이 개정해 사막이 인간의 욕망, 정서, 인지를 이런 수렁에서부터 벗어나게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수행법은 아닐까. 그리고 여기 의식과 무의식 차원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쌓여 있고 이제 이런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서 이런 개정의 노력을 통해서 느낌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거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보면 아까 이런 인지 행동 치료에서도 보면 생각의 변화, 정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를 하는 것, 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를 하는 것. 이게 어떤 계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가라앉히는 거. 저게 정. 그리고 뭐 근원이랄까 그 선행하는 어떤 이런 생각의 변화, 해.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이런 세 가지 악순환을 끊는 세 가지 마디가 개정해, 행동, 정서, 생각의 변화와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강연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불교에서는 2000년 전부터 이런 그 어떤 고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과 수행법들이 전수되고 있죠. 심리학은 불교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어린 학문입니다. 이제 역사가 한 100여 년 지난 20세기에 주로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심리치료, 정서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면 21세기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소위 긍정심리학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심리학은 이런 겁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불행과 장애만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강점, 미덕에 대한 학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21세기에는 그동안 너무 어두운 지하 실만 파고 있었다. 이제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분야다. 저는 심리학자들이 불교를 통해서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을 많이 공부하는 게 이런 긍정심리학의 체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뇌과학에서의 그 뇌의 삼중 구조를 심리학에서 욕망, 전서, 인지와 연관시키고 그것이 결국 불교에서 개정해랑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연결 참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문득 든 질문이요. 불교에서는 개정해가 개를 일단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해. 이 순서인데 선생님 도식 치료의 순서는 생각을 바꿔서 정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건데 이게 순서가 약간 또 연결은 됐지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한자영 선생님한테 비교가 안 되죠. 세 발의 피인데 개정회가 꼭 그렇게 순서로 가나요?
서로 막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정서에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 행동을 바꾸는 방법, 정서를 바꾸는 방법, 심지어 정서 상태에서 신체적인 반응을 바꾸는 방법. 근데 어떤 게 쉬운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생각을 바꾸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정서를 갈아칠 수 있지만 그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서와 신체적인 반응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생각에, 그리고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이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 모르지만 생각이 안 변하는데 행동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생각이 변해야 행동도 따라갈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행동이 변화되면 뭐 생각도 따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생각은 바뀌었는데 이놈의 습관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뭐 드린 질문입니다. 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다 몰아서 그냥 우리 종합 토론으로 가기로 할까요? 예, 그러면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만 선생님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